나는 올해 75이다. 매일 아파트 복도를 쓸고 닦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 늙은 몸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7층 복도를 쓸고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어 손끝이 시릴 정도였지만 나는 빗자루를 꼭 잡고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때 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내 며느리 지영이가 그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손을 흔들었다. 지영아?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나를 스쳐 지나가며 복도 끝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얼어붙은 채 다시 불렀다. 지영아, 나 못 봤니? 그 순간 그 아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듣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찰나처럼 스친 그녀의 얼굴에서 나는 눈물 자국을 보았다. 마치 울다 나온 사람처럼. 왜 며느리는 나를 피한 걸까? 왜 그 아이는 울고 있었을까? 나는 그때 몰랐다. 오늘 아침에 그 한 장면이 곧 나를 내 며느리의 진실 속으로 끌어당길 줄은, 그리고 그 진실이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가족의 모습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침 햇살이 건물 외벽을 비스듬히 타고 내려오던 월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청소도구 앞 문을 열고 낡은 빗자루와 먼지털이를 꺼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은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7층 복도를 쓸어 내려가며 평소처럼 작은 먼지조차 놓치지 않으려 눈을 낮췄다. 청소일이란 게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가 버틸만 했다. 복도 끝 창가에 다다랐을 때였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내 목도리 틈으로 찔러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목도리를 여몄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짧고 맑은 딩 소리가 울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며느리 지영이 나오는 것이었다. 검은 롱패딩, 전보다 더 야윈 얼굴, 그리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는 반가움과 놀람이 뒤섞여 목소리가 덜컥 튀어나왔다. 지영아? 그 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생각조차 없는 듯 복도 바닥만 바라보고 지나가려 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불렀다. 지영아, 나 못 봤어? 그 순간이었다. 지영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곧장 도망치듯 억눌러졌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둘러 복도 끝쪽 계단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나를 못 본 것이 아니다. 나를 보지 않으려는 것임을 깨닫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다. 지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러자 지영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 정말 잠깐 눈 하나 깜빡할 만큼 짧게 옆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그 아이의 눈가에 선명하게 번져 있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그 자국은 오래전부터 울어온 얼굴이 아니라 방금도 눈물을 참으며 걸어온 얼굴이었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계단 쪽으로 한 발 내딛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건 차가운 복도와
내 가슴 속에서 이상하게 요동치는 불길한 감정뿐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왜 나를 피한 거지? 그러나 그때의 나는 몰랐다. 방금 지나간 그 아이의 뒷모습 속에 얼마나 큰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무게가 곧 내 삶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잔인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며느리 지영이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빗자루를 든 손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고 내 귓가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만 울리는 듯했다. 그 아이는 나를 보지 못한 게 아니었다. 명백히 못 본 척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가에 번졌던 그 젖은 흔적. 그게 머릿속에 지울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지영아, 무슨 일 있었던 거니? 하지만 지금 나에게 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서자 문 위에 붙은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유독 그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다. 혹시 지금 지영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건 아닐까? 이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가볍게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스쳤고 나는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일이 떠올랐다. 지영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던 날. 그날 지영은 차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서둘러 말을 끝내려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일도 너무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몸은 아직 쓸만해. 그리고 사람들 얼굴 보며 살아야지. 그때 지영은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술을 꾹 다문 듯한 표정이었다. 그 눈빛이 오늘 본 그 눈물 자국과 이상하게 겹쳐졌다. 1층에 도착한 뒤 나는 지영이 떠난 방향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걸어갔지만 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날씨는 아직 추웠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혹시 아까 얼른 어디 가려고 했던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관리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경비실 문이 열리며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 인사를 했다. 아이고,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예, 이젠 일찍 안 나오면 몸이 더 쑤셔요. 아저씨는 웃으며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아까 그 며느님 급히 계단으로 내려가던데요? 나는 놀라며 되물었다. 지영이요? 아까 봤어요? 예, 한 10분 전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요. 내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누구랑 같이 있던 건 아니고요? 아니요, 혼자였어요. 근데 얼굴이 하얗고 눈이 좀 울었더라고요. 그 말은 내 마음속 무거운 돌을 더 크게 만들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순히 못 본 척이 아닌 지영이 나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표정이었다. 그날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며 다시 한번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몇 년째 일하는 곳이라 익숙하기만 했던 그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지영까지 멀어지며 남은 건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지영아, 왜 나를 보고 도망치듯 갔을까?
대답 없는 질문이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렸다. 그때 내 폰이 진동했다. 문자 한 통. 발신자 지영. 놀라서 곧장 폰을 열었다.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못 봤던 걸로 해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못 본 걸로 해달라고?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지영은 지금 누군가에게서 숨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가시처럼 돋아났다. 문자를 받은 뒤 나는 한동안 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지영의 글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 실린 의미는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 오늘은 못 봤던 걸로 해주세요.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왜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했을까? 왜 굳이 나에게 부탁했을까? 그리고 왜 울고 있었을까? 나는 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한 줄이 내 하루를 멈춰놓은 듯했다. 식탁 위 전등이 빛을 떨어뜨리고 그 빛 한가운데에서 폰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기억을 떠올렸다. 몇 달 전, 지영은 내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아들 성우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었다. 나는 아들이 남긴 슬픔을 견디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고 지영은 어린 손녀 하나를 키우며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었다. 우리는 필요한 말만 하고 서로의 아픔을 말을 줄여 버텼다. 그리고 어느 날 지영이 나를 찾아와 조용히 물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혹시 성우가 남긴 빚 같은 건 없죠? 그 말이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없어. 그 아이는 그런 애 아니었어. 그때 지영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잘 찾아볼게요. 그 말은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는 뭔가 감춰진 불안이 있었다. 그 불안이 오늘의 지영과 이어져 있는 건 아닐까? 문득 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유리창이 딸깍하고 울리는 소리에 나는 흠칫 놀라 시선을 돌렸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나는 지영의 문자가 너무 마음에 걸려 다시 폰을 켰다. 답장을 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그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떤 말이 지금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다 나는 짧게, 아주 짧게 남겼다. 지영아,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라.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지영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밥을 데워 놓아도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혹시 누가 지영을 따라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은 아들이 떠난 뒤 그 아이가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더 커진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밤 9시가 넘었을 때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혹시 지영일까? 나는 숨을 죽이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고리에 흰 봉투 하나가 걸려 있었다. 굳은 봉투, 모서리가 약간 접힌 흔적, 받는 사람 없이 그냥 문고리에 걸쳐 있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지영이가 놓고 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 들었다. 조명을 켜고 서둘러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요즘 보기 드문 현금 5만 원과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쪽지는 급히 쓴 듯 글씨가 조금 삐뚤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돈은 그때 빌린 거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 마지막 줄에서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찾지 말아달라고? 왜?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영아.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입술이 떨리고 손등이 뜨거워졌다. 찾지 말라니. 그 말은 어디론가 가겠다는 뜻인가? 도망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숨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내 머릿속에 수십 가지 의문이 스쳤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이 이미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밖에서 또다시 바람이 불고 창문이 흔들렸다. 집안이 더욱 적막해졌다. 나는 쪽지를 쥔 손을 가슴에 얹으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지영아,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눈앞에서 며느리의 눈물 자국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눈물 자국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묵직한 결심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디 있든 이제 내가 널 찾으러 가야겠다. 그 말은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며느리의 진실을 향한 내 첫걸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고 현관 테이블 위에 놓은 흰 봉투가 마치 살아있는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5만 원. 그리고 쪽지. 어머니, 절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이 문장만 보면 마치 나는 이제 어머니 곁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라는 작별 선언처럼 느껴졌다. 나는 쪽지를 다시 펴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글씨가 손이 떨려 쓰인 것처럼 울퉁불퉁했고 종이 모서리는 조금 젖어 있었다. 울면서 쓴 게 분명했다. 나는 손목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지영아, 왜 이렇게 혼자서만 버티고 있었어?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돈 내가 언제 빌려줬었더라? 기억을 더듬어도 딱히 그런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빌려준 적은 없다. 그날 몇 달 전 지영이 애써 웃으며 부탁했던 그때 어머니, 이번 주만 아이 간식 좀 챙겨주시면 하며 지갑을 꺼내려다 손이 떨려 제대로 열지도 못했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 내가 조용히 말했다. 됐어. 애들 키우면 돈이 들지. 어머니도 여유 없는 거 알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일 외엔 돈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왜 빌린 돈이라고 했을까? 나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 안쪽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흰 봉투 바닥 어딘가에 무언가 아주 얇게 만져졌다. 종이 한 장, 쪽지 뒤에 붙어 있던 또 다른 종이였다. 나는 종이를 꺼내 펼쳤다. 거기엔 수첩에서 찢어낸 듯한 작은 메모가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어머니께서도 조심하세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조심? 어째서 나까지? 불길한 예감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 순간 밖에서 뚝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거실불을 끄고 커튼 사이로 창밖을 살짝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 근처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눌러 쓴 채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멈춰 있는 자세가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숨겼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커튼 사이 불 꺼진 내 집 창문을 정확히 바라보는 듯했다.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다. 고막이 떨릴 정도였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숨을 죽였다. 그 남자는 낮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어디론가 걸어갔다. 그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게 지영이 말한 그 조심하라는 뜻인가?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지영이가 왜 도망치듯 나를 피했는지, 왜 울고 있었는지, 왜 찾지 말라고 했는지, 그 질문들 위에 이제 새로운 단서가 더해졌다. 지영이를 따라다니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자는 지금 내 집 근처까지 와 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그러나 물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불안이 나를 계속 조르는 느낌이었다. 눈을 감으면 계단에서 마주쳤던 지영의 떨리는 눈빛, 현관에 걸린 봉투, 그리고 방금 본 검은 코트의 남자가 뒤섞여 나타났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지영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지영아, 혹시 지금 위험한 거니? 전송. 그리고 화면에는 익숙한 메시지. 읽지 않음. 새벽 1시가 넘어갈 즈음. 밖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피곤한 몸을 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내가 사라지면 어머니께서도 조심하세요. 이 문장이 계속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지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결심을 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영이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다. 그 아이는 지금도 어디선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숨을 곳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아이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지영을 뒤쫓고 있고 지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제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지영아. 이젠 내가 간다. 바로 다음 날 나는 지영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아들 성호의 물건이 있는 방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영이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의 조각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도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지영이는 지금 위험한가? 누군가가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가? 그리고 그 남자가 왜 내 집 근처까지 왔던 걸까? 그 질문들은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게 없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불을 켰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받아들고 펼쳐봤던 지영이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쪽지 5만 원. 그리고 그 짧은 메모. 어머니께서도 조심하세요.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내려앉았다.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있었으면 나까지 걱정하는 말을 적었을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결심했다. 지영의 흔적을 찾으려면 아들 성호의 과거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지영이 혼자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아이의 사정이 성호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성호의 방문을 열었다. 한동안 닫아두었던 그 문, 손잡이를 돌리는 느낌마저 무거웠다. 방 안은 몇 년 전 그대로 멈춰 있는 듯했다. 책상 위에 놓인 성호의 사진, 군대 제대한 뒤 찍은 단체샷, 그 옆에 놓인 작은 메달과
그가 아끼던 헤드셋, 방 안 공기가 마치 시간이 굳어 있는 듯 정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엔 예전 통장, 신분증, 그리고 성호가 대학 다닐 때 사용했던 검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영과 직접 연결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두 번째 서랍을 열려던 순간 성호 책상 아래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조금 쌓인 A 사용지 크기의 낡은 상자였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 책상 다리 바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상자를 꺼냈다. 이건 왜 여기 있었던 거지? 상자 위에는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지영, 나중에 꼭 이야기하자. 성호.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성호야, 너희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거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와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대부분 구겨진 상태였다. 봉투 몇 개, 계약서 조각, 영수증 뭉치, 그리고 누군가가 급히 찢은 흔적이 있는 종이들. 하나씩 꺼내 펼치던 중 내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채무 변제 독촉서. 그 아래 적힌 채무자의 이름. 박지영.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지영이 빚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충격적이었다. 연대보증인 정성호.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성호야, 네가 지영이 빚을 대신 떠안았던 거니?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기 전까지 지영과의 이런 사정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따라오는 서류를 몇 장 더 펼쳤다. 그 안에는 더 심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불법 투자 사이트 계약 명세서, 불가피한 이행 불가 시 신변 보호 불가, 미납 씨 가족에게 연락.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족에게 연락. 그래서 지영이가 나까지 걱정했던 거구나.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영이가 울고 있었던 이유, 못 본 척 지나간 이유, 찾지 말아달라는 이유, 그리고 어젯밤 내 집 근처에 서 있던 검은 코트의 남자. 이 일은 단순한 집안 사정이 아니었다. 지영은 지금 불법 대출 조직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었다. 성우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보증을 섰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빚은 오롯이 지영 혼자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그 아이는 그 사실을 나에게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흐느끼듯 말했다. 지영아,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물이 떨어져 문서 위 글씨가 번졌다. 그때 현관 쪽에서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들렸다. 톡톡톡. 나는 움찔하며 눈물을 닦고 소리를 죽였다. 이 새벽에 누가? 나는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왔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문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문구멍을 들여다보자 누군가 서 있었다. 어젯밤 아파트 단지에서 봤던 그 검은 코트의 남자였다. 그가 문 앞에서 조용히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입모양이 작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문구멍 너머에서 입술이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다. 아직 집에 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구멍 쪽으로 올라왔다. 마치 내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문구멍 너머에서 검은 코트의 남자가 입술을 움직였다.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등골이 얼어붙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걸까?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나는 문구멍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남자는 전화를 끊지 않은 듯 고개를 조금 숙인 채 현관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집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내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아주 천천히 물러났다. 발끝이 바닥에서 긁히는 소리를 들을까봐 조심하며. 그러나 그때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칵 문을 비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신 채 벽에 등을 붙였다. 문 열어보는 건가? 내가 혼자 있는 걸 아는 건가? 순간 현관문이 조금 더 흔들렸다. 톡! 그리고 남자의 그림자가 문 아래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너머로 보이는 그의 발끝이 문 바로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지영에게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문 밖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여기 계신 거 압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다. 목이 바싹 말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남자는 문 앞에서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투, 부드럽지도 화내지도 않은 애매하게 차분한 음성. 오히려 그 차가운 차분함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딱 문고리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 마치 문이 열릴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붙잡았다. 안에서 그가 밖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내가 밀어붙이는 힘이 서로 맞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짧은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 밖에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 씨가 할머니랑 연락한 거 압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뭐라고? 지영이? 지영이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걸 이 남자가 어떻게 안다는 거지? 나는 충격에 얼어붙어 문 앞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할머니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영이 울고 있었던 이유, 못 본 척 지나간 이유, 찾지 말아달라고 했던 이유, 어젯밤 내 문 앞까지 온 이유, 그리고 그 메모, 어머니께서도 조심하세요.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던 지영의 절박한 경고가 이제야 제대로 다가왔다. 남자는 문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영 씨, 우리에게 조금 빚이 있거든요. 나는 입술이 떨려 말문이 막혔다. 내 며느리가? 남자는 아주 짧게 웃었다. 네. 그리고 아드님도 예전엔 우리와 거래가 있었죠. 그 말은 칼끝처럼 가슴을 찔렀다. 지영과 성우가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짐. 그 짐이 바로 이 남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더 깊이 숨을 삼켰다. 남자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문 열어요. 지금 얘기해야 할 게 많아요. 그 목소리는 이제 더는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나는 머리를 세게 흔들며 중얼거렸다. 지영아,
대체 얼마나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니?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남자는 순간 고개를 돌린 듯 문 아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기고 아주 조용히 뒷걸음을 치며 멀어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은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다리가 풀려 문고리를 붙잡고 겨우 버텼다.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계속 울던 눈이 아프도록 타올랐다. 지영, 성호, 그리고 나, 우리를 둘러싼 그림자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영이 사라진 이유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지영아, 제발 지금 어디 있니? 어디에 있어도 좋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줘. 지금 너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전송. 그러나 또다시 도착한 건 익숙한 문장, 읽지 않음.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짧게 울렸다. 문자 한 통. 발신자 지영. 나는 숨도 못 쉬고 화면을 열었다. 문자 내용은 단 한 문장. 어머니,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지금 어머니를 이용하려 할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영은 지금도 나를 지키기 위해 숨어 있는 것이다. 어머니,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지금 어머니를 이용하려 할 거예요. 지영의 문자를 읽는 순간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힘이 빠졌다. 이 짧은 말 안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어떤 설명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답장을 쓰려 했지만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지영아, 너 지금 어디야? 말해줘야 찾을 수 있지. 하지만 전송하자마자 읽음 표시 없이 사라진 화면. 그리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대화창. 그 아이는 답장을 보내고도 더는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미치는 순간 내 심장은 고막 가까이에서 뛰는 것처럼 귀에 쿵쿵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 아이가 남긴 단서를 다시 되뇌었다. 그 사람들 이용하려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지영이 계속 피하던 사람들, 어젯밤 내 집 앞까지 왔던 남자, 그리고 성우가 남긴 서류에 찍혀 있던 불법 금융 조직의 이름들, 이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성우가 남긴 상자의 서류들을 펼쳤다. 종이마다 희미하게 적힌 전화번호와 이름들, 채무 독촉장, 지영의 사인, 그리고 구겨진 메모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었다. 연체시 차상가 이동조사 실시. 차상가. 차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방식. 사람을 데려간다는 뜻이었다. 순간 고개가 들릴 정도로 몸이 움찔했다. 그래서 지영이가 아파트에서 나를 못 본 척했던 거구나.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뒤를 밟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까지 위험에 빠질까봐 멀리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목을 누군가 잡아당기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톡톡톡. 이번 소리는 어제 그 남자의 리듬이 아니었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세요? 저 경비실입니다.
경비 아저씨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조금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경비 아저씨는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놀라 되물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그 검은 옷 입은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새벽에도 단지를 돌더라고요. 나는 식은땀을 훔쳤다. 또 왔다고요? 예. 입구에서 누굴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가니까 그냥 나가긴 했는데 아저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작게 이어서 말했다. 근데 아주머니 댁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얼어붙었다. 표시요? 경비 아저씨는 현관문 아래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숙여보았다. 문 아래 왼쪽 모서리 작은 테이프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다. 아주 작은 투명 테이프. 모르면 그냥 지나칠 정도. 하지만 그 조직들이 쓰는 방식이라면 얘기가 달랐다. 내부에 누가 있는지, 문이 열렸는지, 언제 나오는지 감시하기 위한 표시.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경비 아저씨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주머니, 아드님이 생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처음으로 경비 아저씨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아이가 지금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는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말씀하세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닫은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집까지 알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영은 나까지 위험에 빠질까봐 숨은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영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제발 말해줘라. 어머니가 너 데리러 갈게. 전송. 그리고 잠시 뒤 기적처럼 읽음 표시가 떴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영에게서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어머니, 저 지금 경찰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일 밤 11시 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문제였다. 그 문장은 내 심장을 그대로 쥐어짜는 말이었다. 혹시라도 제가 못 오면 어머니가 제 대신 가주세요. 문장을 읽자마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대신 간다고? 어디로? 무슨 일을 하러? 나는 곧장 답장을 쓰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오프라인이었다. 연결 불가, 위치 미확인, 모든 알림이 사라진 화면만 남았다. 나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가야 한다고 한 그곳. 그곳이 지영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결정적인 장소라는 뜻일까? 그리고 그곳에 내가 대신 가야 한다는 건 이제 나는 단순히 지영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지영의 싸움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지영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문제이기도 했다. 지영의 마지막 메시지. 내일 밤 11시 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어요. 혹시 제가 못 오면 어머니가 제 대신 가주세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손끝이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이라니.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고 부엌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지영아, 너 혼자 어디까지 간 거니? 그 아이가 그동안 짊어졌던 고통의 무게를 떠올리자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지영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했다. 아침 아들 성호의 물건 속에서 찾은 또 다른 힌트. 해가 떠오르고서야 나는 다시 성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햇빛이 누렇게 물든 바닥에 떨어졌고 공기 속에 떠있는 먼지들이 반짝였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성우가 살아있던 시절 그 아이는 늘 이 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영과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더는 자주 오지 못했던 방, 그 방 안에 그 아이가 지영에게 숨겨왔던 비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어제 펼쳐두었던 상자 속 서류들을 다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메모 하나가 상자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손톱만 한 크기의 포스트잇. 그 위에는 딱 두 단어만 적혀 있었다. 창고 305.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창고 305. 우리 아파트에는 지하에 개인별 창고가 있다. 세대마다 사용하는 칸 번호가 붙어 있고 보통 계절 옷이나 오래된 짐을 보관한다. 하지만 우리 집 창고는 203호, 305라면 우리 집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다. 성우는 왜 305라는 숫자를 적어두었을까? 그 메모를 왜 상자의 바닥에 숨겨두었을까? 이건 분명 누군가 보지 못하게 하려는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영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지영, 나중에 꼭 이야기하자. 라는 성우의 메모가 떠올랐다. 혹시 성우는 그때 이미 지영이 위험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창고 305에서 찾으려 했던 건 아닐까? 내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오후 지하 창고로 향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좁은 공간 안에서 내 숨소리만 울리는 것 같았다. 딸칵. 지하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길게 이어진 통로, 양쪽으로 규칙적으로 서 있는 창고 문들, 그리고 가장 끝에 305라는 숫자가 붙은 회색 문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식은 땀이 느껴졌다. 성우야, 내가 남긴 건 대체 뭐였던 거니? 나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창고 안에는 작은 빛 한 줄기도 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쪽을 비췄다. 상자, 낡은 가방, 서류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흰 봉투 뭉치.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앞면에는 볼펜으로 적힌 글씨 한 줄. 지영 씨 납입 계획서. 숨이 턱 막혔다. 그 아래에는 일자별 금액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 미납 씨 보증인 가족 접촉. 내 손가락이 멈췄다. 가족. 보증인의 가족. 그게 누구였더라? 나.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다. 어젯밤 문 앞에서 들렸던 검은 코트 남자의 말.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더는 애매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나를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상자. 나는 다른 상자를 하나 더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뭉치가 가득했다. 영수증들, 습기가 스며든 노트, 그리고 무언가 급하게 찢은 듯한 메모 조각들. 그 조각들을 모아 퍼즐처럼 맞추니 하나의 문장이 완성됐다. 그날 밤 신포동 12-5 골목. 그놈들 약속 장소. 신포동. 인천의 오래된 골목.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한 문장. 내일 밤 11시 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어요. 지영이 말한 그곳은 바로 이곳이었다. 성우가 남긴 단서, 지영이 남긴 메시지, 서류에 적힌 경고, 어젯밤의 남자. 모든 것이 신포동 12-5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주저앉을 뻔한 무릎을 부여잡았다. 지영아, 너 그놈들을 혼자 만나러 가려는 거였니?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정리하거나 무언가 되찾을 계획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이 지독한 악몽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가려 했던 걸까? 어떤 이유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영이는 혼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대신해서라도 그 장소에 가야 했다. 창고에서 나오며 문을 닫으려던 순간 내 눈이 창고 벽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핑크색 종이. 그 위에 흘린 듯한 글씨. 어머니, 제가 못 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글씨는 지영의 필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킬 수도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지영아, 그 아이가 이 포스트잇을 붙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진 듯 아팠다. 이건 단순한 마지막 약속이 아니었다. 지영이 남긴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신포동 12-5 골목. 내일 밤 11시. 그 순간 새벽에 지영이 보냈던 경고가 귀에 다시 울렸다. 어머니,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남긴 모든 메시지는 반대로 들렸다. 어머니,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문을 닫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지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리고 난 더는 숨지 않을 것이다. 지하 창고에서 올라오자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영이가 남긴 메모, 성우가 숨긴 단서, 빛 독촉 메시지, 그리고 신포동 12-5.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순간 어쩐지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길고 어두운 지하 통로. 누렇게 빛나는 등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있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문득 어젯밤 들렸던 그 낮은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저 우연히 문 앞까지 왔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 불길한 기척.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 벽이 삐걱하고 울렸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자꾸만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목덜미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문이 열리자 내 앞에 펼쳐진 건 평범한 10층 복도였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띡.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집안부터 살폈다. 혹시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을까? 하지만 다행히 집안은 그대로였다. 불도 켜져 있지 않고 정적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아직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주문 같았다. 밤지영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순간 저녁이 되어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영이 보냈던 음성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시간이. 어머니 혼자 절대로 나가지. 그 뒤로 짧은 숨소리, 그리고 쿵 떨어지는 어떤 소리. 그 메시지 속 배경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창고에서 봤던 서류들 때문에 그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그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던 소리였다. 아니, 문을 차는 소리. 지영은 그들에게 이미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아, 너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갑자기 울린 벨소리. 띵동.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누가? 나는 발끝으로 조심히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아래에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 서 있었다. 가만히. 미동도 없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림자의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가볍게 목을 축이며 현관문에 귀를 댔다. 그 순간 어머니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 그런데 너무 낮고 떨려 있었다. 지영이었다. 지영아. 나는 급히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분명 안쪽에서 내가 잡고 있는데 바깥에서도 누군가가 꽉 잡고 있었다. 마치 열지 말라는 듯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지영이 다시 속삭였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더 가까이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려 있었다.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영아, 너 지금 어디? 어머니, 뒤에 누가 있어요? 내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즉시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려 뒤를 살폈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영의 다음 말이 심장을 찢었다. 제 뒤요. 누가 절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어머니, 저 곧 장소로 갈 거예요. 지영아, 어디야? 지금 어디야? 신포동 12-5.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쿵. 문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지영이 작게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부디 오늘 밤 저 대신 와주세요. 바로 그 다음 툭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들리던 발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지영은 지금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었고 그들은 신포동 12-5 골목으로 그녀를 끌고 갈 것이다. 지영이 남긴 말, 성우가 남긴 단서, 모든 길은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속삭였다. 지영아, 이번엔 절대 너 혼자 가게 두지 않을게. 밤 10시 20분.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신포동 골목으로 향했다. 바람은 차갑고 골목의 가로등은 반쯤 꺼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여긴 모든 소리가 죽어 있었다. 내 걸음소리조차 누군가에게 들릴까 두려워 발끝으로 살금살금 움직였다. 더 깊이 들어가자 지영이 말한 12-5라는 숫자가 낡은 골목벽에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칠 벗겨진 문, 문고리 옆엔 오래된 방범 카메라, 그리고 문 아래 마치 누군가 오래 서 있었던 것처럼 신발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나는 통장을 꺼내 쥐었다. 서류한 뭉치,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지영의 메모. 그 순간 어제 지영이 남긴 말이 바람처럼 스치듯 되살아났다. 어머니, 전 못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못 오면 대신 가주세요. 그 말이 지금 내 등 뒤를 밀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고리를 잡았다. 문 안홀에 죽어있던 공기.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안은 꽤 넓었고 천장에는 나사 하나가 빠져 덜렁거리는 전등이 있었다. 빛은 노랗고 탁했다. 내가 한 발 디디는 순간 바닥이 삐걱 울렸다. 그 소리가 창고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았다. 저 며느리는 바로 이 공간 어딘가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벽 한쪽에는 투자 사기 팸플릿이 쌓여 있었고 휴지통에는 찢어진 계약서가 버려져 있었다. 그 아래 여자의 스카프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하늘색, 지영이 자주 두르던 그 색. 나는 그 스카프를 두 손으로 잡았다. 부드러운 실이 손가락 사이에서 스쳤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영아, 방금까지 여기에 있었니? 그러나 그때였다. 어둠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찾으러 오셨네요. 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남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검은 패딩, 얼굴의 반 이상을 모자로 가린 채 눈빛만 보이는데 그게 너무 낯익었다. 바로 어젯밤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였다. 그는 미소도 표정도 없는 얼굴로 내 앞에 멈춰 섰다. 이런 곳까지 오는 분이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는 스카프를 꽉 쥐고 그를 노려봤다. 지영이 어디 있어요? 그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냈다. 지영 씨 말인가요? 어차피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지영 씨가 얼마나 빚을 져왔는지 아세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조용히 뒤쪽 벽으로 다가가 서류한 뭉치를 툭 내려놓았다. 거기엔 우리가 지하 창고에서 봤던 것과 다른 적색 계약서가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착했어요. 누구보다 자기 아이를 사랑했고요.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엔 딱 좋았죠. 그 문장은 차갑게 내 가슴 아래를 후벼 팠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너희가 지영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남편이 남긴 빚이 워낙 많았고 그 아이 혼자선 갚을 수 없었으니까.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근데 말이죠, 어머니. 그의 얼굴에 끔찍한 미소가 스쳤다. 지영 씨는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다. 왜? 그는 내 귀에 대고 천천히 속삭였다. 보증이네. 어머니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내 다리가 힘을 잃었다. 지영이 남긴 메모가 떠올랐다. 내가 사라져야 태호가 살아.
그 문장의 의미가 순간 명확해졌다. 지영이는 자신이 도망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집으로 올 거라고 확신했던 거였다. 그리고 그 두려움 끝에 이곳까지 온 것이다. 불 꺼진 방 그리고 진실. 남자가 뒷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영 씨는 곧 돌아올 겁니다. 나는 뒤를 따라가며 울부짖었다. 지금 당장 데려와. 그 아이한테 더는 손대지 마. 남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영 씨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멈춤이 내 숨을 죄었다.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방 한쪽을 손짓했다. 나는 떨리는 발로 걸음을 옮겼다. 빈 방, 낡은 의자 하나, 바닥에 떨어진 컵, 그리고 벽에 붙은 지영이 손글씨, 흔들리고 번지고 망가진 글씨.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이제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 순간 내 다리는 완전히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영아,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그저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을 조용히 지켜본 것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 목소리는 끊어지고 숨은 가빠졌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세요. 더 엮이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는 그대로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뼛속을 때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끌어안고 작게 울었다. 지영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졌다. 남자의 말, 지영이 남긴 글씨, 지영의 메시지, 그 어느 것도 죽었다라는 말은 없었다. 그 아이는 단지 도망치고 숨고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그 모든 끝에서 이곳까지 왔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눈물로 흐릿해진 글씨를 다시 보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정말 끝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찾아주세요라는 마지막 신호였을까? 내 손끝이 떨렸다. 지영아, 어디 있니? 밤 공기가 낡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 지영의 울음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끝까지 찾을게. 반드시 데려올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영을 찾기 위해 새벽까지 신포동을 뒤졌지만 그 아이의 흔적은 더는 보이지 않았다. 검은 패딩의 남자가 사라진 후 골목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곳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영의 스카프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지영아, 너 왜 이렇게 혼자 아팠니?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문장,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자꾸만 저를 찾아주세요. 라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온 마지막 연락. 지영의 실종 신고를 한 뒤 이틀이 흘렀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정순 어르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며느님 박지연 씨의 행방과 관련해 중요한 CCTV가 하나 더 확보됐습니다. 나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가 보여준 영상은 인천 해안가 쪽이었다. 새벽, 파도 소리만 들리는 시간, 지영이 혼자 가방 하나 들고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영상에는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 지영은
바다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누더니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요? 형사가 말했다.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택시의 행선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 S여성 보호센터. 나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보호센터? 그럼 지영이는?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지영의 목소리처럼 내게 들렸다. 지영이 남긴 마지막 마음. 보호센터는 신원 정보를 가족에게 바로 넘겨주지 않는다. 폭력 피해자 보호 지침 때문이다. 설령 가족일지라도. 하지만 경찰이 지영이 남긴 서류들을 가져온 덕분에 상황은 달라졌다. 상담사의 말은 짧고 조심스러웠다. 어르신, 며느님은 살아계세요.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지영이가 살았어요? 네. 다만 며느님이 원하지 않으면 현재 위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그 아이 도망친 게 아니에요. 상담사는 내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어르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상담사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저편에서 익숙하지만 너무나 약해진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눈물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지영아, 정말 너 맞아? 네, 저 살아있어요. 그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울음을 참고 있던 사람의 숨.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아주 많이 죄송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내가 미안한 거야.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게, 정말 작게 말했다. 저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울음이 터져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래, 지영아. 살고 싶으면 살아야지. 내가 다 지킬게. 우리 태호도 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온기를 붙잡으려는 소리였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지영, 천천히 돌아오다. 지영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상담을 받아야 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상담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며느님이 계속 어르신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스스로 용기가 부족하대요. 어르신을 보면 울어버릴까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오면 돼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던 그때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열려는 순간 문 밖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나는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한 달 동안의 눈물과 한 달 동안의 후회,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용기가 서 있었다. 지영이었다. 볼은 조금 더 야위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디선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그저 두 팔을 벌렸다. 지영은 눈을 감고 나에게 안겼다.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다시 살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의 등을 꼭 끌어안고 말했다. 그래, 이제 살아. 지영아, 이제 살아. 그 순간, 지영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다. 마지막 장면 다시 밝아지는 집. 며칠 후, 지영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가 지영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엄마, 엄마 나 기다렸어. 지영은 울면서 아이를 안았다. 엄마도, 엄마도 기다렸어. 태호야. 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 햇살 속에서 지영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도망 안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영아. 이제는 우리 함께 살자. 숨지 말고. 그 순간 지나온 모든 어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집 밖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지영의 눈빛에도 미세한 빛이 깃들었다. 그건 절망의 빛이 아니었다. 희망의 빛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영아,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리고 그 말 위로 따뜻한 새벽 햇살이 번졌다.